김수환 1922만 2009 김동길. 성신대학 학생일 때 유치원 보모가 청혼. 그런 유혹 물리치고 어떻게 신부가 됐을까? 열린음악회 무대에서 김수희의 애모 부를 때 당신은 나의 남자여를 나의 친구여로 고쳐 불러.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 유언 한마디가 무신론자까지도 마음 뭉클하게 만들어. 김수환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개천에서 자란 용은 아니다. 그는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1868년 무진박해 때 순교한 김보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8명의 아이들을 고생하며 키워서 순교자의 후손답게 아들 둘을 천주교의 성직자로 만들었다. 김수환은 옹기장사를 하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의 아우를 옹기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조차 김수환이 대구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 별세했다. 그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을 어머니 혼자서 걸머져야만 했다. 김수환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동성상업학교연 동성중고교에 진학했다. 어느 해 일왕 생일 천장절인 4월 29일에 일왕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쓰라는 학교 당국의 지시가 있었지만 김수환은 그런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한국 신민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 당당한 이유였다. 동성상업학교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당시 교장이 장면제이 공화국 국무총리 1899만 1966이었는데 설득해도 듣지 않고 그는 끝까지 버티었다. 아마도 순교한 자신의 할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럭저럭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김수환은 일본 동경에 있는 상지대학 철학과에 입학했다. 학병으로 징집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아예 일본 육군 간부 후보생에 지원해 훈련받던 중 조선인으로 일본인에 대해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말이 있다. 해방 후 귀국한 그는 성신대학현 가톨릭대학에 입학해 1950년 졸업하고 1951년에는 대구 계산성당에서 서품받고 성직자의 삶을 시작했다. 당시 다음과 같은 일화 한 토막이 있다. 김수환이 성신대학 학생일 때 부산 범일동에 있는 그의 형 김동환 신부가 시무하는 성당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 성당 유치원에 근무하던 어떤 젊은 보모로부터 뜻밖의 청혼을 받았다고 한다. 김수환이 미모 여성의 청혼을 받을 만큼 미남 청년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으니 있을 법도 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가 어떻게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평생 독신을 서약해야 하는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여성에게 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최은희 같은 절세의 미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인간의 판단은 자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입장을 바꿔볼 때 내가 그런 미인의 청혼을 받았다면 노라고 하지 못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가 가톨릭대학 노천 강당에서 열렸던 열린음악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미리 부탁을 해두었는지는 모르나 사회자가 추기경에게 노래를 한 곡 부탁했다. 그때 그는 등대지기를 불렀는데 청중이 추기경의 노래를 더 듣겠다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추기경은 김수희의 애모를 불렀다. 사실 그 노래에는 성직자가 부르기에는 아슬아슬한 부분이 덜어있지 아니한가.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라는 말도 추기경 입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말이고 특히 마지막에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여라는 가사도 어색하다. 그런데 그가 이 노래를 꼭 한마디만 바꾸어 부른 것도 추기경답다고 하겠다. 그는 당신은 나의 남자여 대신 당신은 나의 친구여라고 고쳐 불렀다. 김수환 아니고는 불가능한 특유의 재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화가 또 하나 있다. 추기경은 여러 나라의 말을 다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 기자들이 무슨 계제에 물었다고 한다. 추기경님은 여러 나라 말을 다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말을 가장 잘하십니까? 추기경은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가장 잘하는 말? 내가 가장 잘하는 말은 거짓말이지. 그 말을 신문지상에서 읽고 가슴이 찡했다. 역시 성직자다운 투명한 고백이었다. 김수환도 나도 부득이 독신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이성의 유혹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겠는가. 그럴 때마다 독신자들이 할 수 있는 위선은 거짓말밖에 없는데 성직자인 그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한결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그와 더불어 군부 독재의 어려운 한 시대를 살면서 그가 한국 민주화에 이바지한 커다란 공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젊은 학도들이 명동 성당에서 농성하는데 경찰이 성당에 치고 들어가 농성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검거하겠다고 추기경에게 통보했다. 그는 단호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추기경인 나를 먼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신부와 수녀들을 끌어가고 그 뒤에야 학생들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오. 경찰은 그 말을 듣고 끝내 쳐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군사정권이 잘못된 정권이고 유신헌법이 잘못된 헌법이고 유신체제가 잘못된 체제인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도 박정희의 공은 공대로 인정했다. 추기경 김수환은 말년에 오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지만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맑은 두 눈에는 총명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웃으면서 육체의 아픔을 이겨냈다. 아직 살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2009년 2월 어느 추운 날 그는 하늘나라로 조용히 떠났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한마디는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였다. 그 유언 한마디가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개신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심지어 무신론자까지도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속인들이 명동성당으로 모여들어 장사진을 이루었다. 5일간이나 요단강 건너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김수환, 나라 사랑의 본보기 김수환, 주님의 충실한 종, 그의 이름은 김수환. 함석헌 1901만 1989. 동경고등사범 졸업했지만 그만큼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 없어. 민중엔 위로희망의 말, 권력자들엔 서슬퍼런 말.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믿어지는 인물이 여럿 있다. 공화국을 세웠거나 경제를 크게 일으킨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그 이름이 남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업을 통해 동족의 삶을 풍요하게 만든 인물들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사상적으로 우리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인이 있다면 그가 함석헌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일찍이 사상계에 생각하는 국민이라야 산다는 글을 썼다. 철학을 전공해 유럽과 미국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온 철학자는 여럿 있지만 한국 국민의 생각에 함석헌만큼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우리 현대사에 없을 것이다. 그는 평북 용천 출신으로 평양고보와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에 있는 동경고등사범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그 이상 학벌은 없지만 함석헌만큼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 없었고 함석헌처럼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말과 글이라는 예리한 양면도를 종횡무진 휘둘렀다. 민중이라고 여겨지는 씨알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경무대의 청와대나 청와대를 치고 들어가 앉아있는 권력자들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무서운 말만 토해냈다. 그의 저항 정신은 일제시대를 사는 동안 한결같았고 해방 후 북에 살았던 2년 동안도 그러했고 월남한 1947년부터 세상을 떠난 1989년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김일성 집권에 반대하고 일어난 이른바 신의주 학생 사건의 배후에 그가 있었다고 공산당은 믿었다. 월남한 뒤 박정희나 전두환에게는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다. 일제시대에는 2번이나 투옥됐고 오산학교 교사 자리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일제에 저항한 사실을 자랑한 적이 없지만 세상을 떠난 지 13년 뒤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연천에 있던 가족묘지에서 대전에 있는 현충원으로 유해를 옮겨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그는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한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다. 세상을 떠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기성교회 신자들과 신앙의 입장이 매우 달랐다. 그는 동경 유학 시절에 일본 제1의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고 구원이 기성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도쿄 가시화기에서 열리던 성서 연구회를 통해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했다. 그 시절 그의 동지들이 김교신, 송두영 그리고 유석동 등이다. 그는 무교회주의자로 낙인 찍혀 기성교회는 그를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서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기독교 청년이었고 그를 최초로 미국에 초청한 단체도 기독교 집단이었다. 기성교회가 하도 한심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와 인연을 끊는다고 선언했다. 사서삼경은 물론 노자, 장자에도 능통했을 뿐 아니라 바가바드 기타라는 힌두 경전에도 조예가 깊었다. 한국의 성자라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던 전통적 기독교 신자. 장기려 1911만 1995 박사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그는 기독교적 진리를 더욱 밝히기 위해 진리가 숨어 있음직한 모든 고전을 쉼없이 뒤지고 연구했다. 그가 한평생 간디를 흠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디처럼 살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일 일식으로 일관한 그의 식생활은 누구 영향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는 하루 한 끼만 먹고 90년 가까운 기나긴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함석헌은 나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면 좀 달리 살 수 있었겠지라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함석헌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부터 익힌 그의 한학 지식은 이 시대 누구도 따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가 매주 열린 일요 강좌에서 가르쳐줬던 그 많은 한시를 나는 아직도 암송하고 있다. 그는 영국 시인 셸리의 서풍의 노래 전문을 우리말로 아름답게 옮겨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명번역을 남겼다. 그 시의 마지막 구절 겨울이 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오라는 한마디는 나의 한평생 큰 버팀목이 됐다. 나이가 60, 70이 되어서도 함석헌은 사랑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고백했다. 그가 17살 결혼했던 사모님은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있다 돌아가셨다. 누구보다도 감정이 풍부했던 함석헌이 이성을 사랑한 사실이 놀랄 일은 아니었으나 그가 어느 여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눈치만 보이면 주변 속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스승인 그를 비난했다. 함석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독일 문호 괴테는 70, 80이 될 때까지 젊은 여성들을 사랑했는데 왜 한국 사람인 나는 그러면 안 되나 하며 탄식 아닌 탄식을 하기도 했다. 내가 보기에는 괴테가 천재였던 것처럼 함석헌도 천재였다. 뛰어난 언변과 글솜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던 함석헌. 그 넓고 깊은 생각을 바탕으로 그가 엮은 사상은 전집 20권에 담겨 있고 그가 토해낸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들은 그의 시집 수평선 너머에 실려 있다. 그런 특이한 인물이 앞으로 100년 이내에 또 태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손기정천 912만 2002. 20세기에 들어서 조선왕국은 강제로 일본에 합방돼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905년 보호조약이 그 서곡이었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인은 일본에 예속돼 살아야만 했다. 그 암울했던 세월에 조선과 조선인을 빛낸 사나이 세 사람을 고른다면 첫째가 안중근, 둘째가 윤봉길, 셋째가 손기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사람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렸고 한 사람은 두 다리로 달리고 또 달려서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2천만 동포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키기도 하였다. 키가 160밖에 안 되는 24살 조선 청년 손기정이 바로 그 사나이다. 그는 가까이 압록강이 흐르고 긴 둑이 보이는 신흥도시 신의주의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다. 손기정이 태어나기 1년쯤 전 신의주와 안동단동에 철교가 가설됐고 그는 철교 밑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손기정은 자서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적어놓았다. 소년 시절에만 가난했던 것이 아니다. 서울에 가서 양정고보에 다닐 때도 배고픈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배고픈 자신을 달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 것이었다. 배고픈 사람은 걷기도 어렵다는데 그는 맹물을 마셔가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 달렸다. 그는 고향집에서 보통학교 소학교에 다닐 때도 오리길을 달려서 가고 달려서 왔다. 전국적 대회에 몇 번 나가 2등은 하는 실력 때문에 양정고보 입학이 가능했지만 그 시절에도 어딜 가나 뛰어서 다녔지 걷는 일은 없었다는 청년이 손기정이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독재자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이었다. 올림픽의 그 많은 종목 가운데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는 마라톤이다.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돼 있고 히틀러도 그 경기장에 나와 있었다고 한다. 인종 문제에 관한 편견이 심하던 히틀러는 그 마라톤에서 가장 우수한 인종으로 그가 믿었던 아리안족, 특히 게르만족 선수가 1등으로 경기장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1등으로 들어온 선수는 동양인이었다. 키도 작고 몸집도 가냘픈
조그만 일장기를 가슴에 붙인 일본 선수였다. 경기장에 들어서서 100m를 11초에 달렸다고 하니 기적의 사나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장내 아나운서는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일본인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조선의 대학생은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조선인은 마라톤 구간을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가 엄청난 마지막 스퍼트로 질주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제는 올림피아, 민족의 재전과 미의 재전이라는 레니 리펜슈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20분 가까이 나오는 손기정의 영상을 보고 조선인들은 감격하였다. 손기정은 2시간 30분 벽을 깨고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고 2등은 영국의 하퍼, 3등은 조선 청년 남승룡이었다. 손기정은 머리에 월계관을 썼지만 만세를 부르지도 않았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가슴에 단 일장기를 가렸다는 소문도 있다. 일장기를 달고 달린 사실 그리고 우승한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베를린에서 우승할 마음을 가지고 달렸겠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함께 있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메이지 대학에 들어갔다. 졸업과 동시에 은행에 취직하여 한동안 은행원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본업은 달리는 일이었다. 해방 후 체육에 관심이 많던 몽양 여운형의 눈에 들어 한때 그가 하는 일을 돕기도 하였지만 몽양이 1947년에 저격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 인연도 끊어졌고 혼란하기 짝이 없는 전국 속에서 체육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체육계 또한 정계 못지않게 혼란하여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였는데 그리 높지도 않은 우리 집 2층까지 계단을 힘겹게 올라왔다. 25세 때에는 잘 달리던 두 다리 힘을 과시하며 독재자 히틀러를 놀라게 했던 그 청년이 걷기조차 어려워하는 노인이 된 것을 보고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인생이란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내가 군사정권에 시달리며 감옥에 들락날락하던 때 무슨 일로 손기정을 만나면 다정한 목소리로 김 교수 고생이 많지요라고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지곤 하였다. 언제 만나도 그는 정의감이 강한 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를 기념하는 조그마한 공원이 시내 만리동 양정학교 안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아직 가보지는 못했다. 손기정 이후 한국의 마라톤은 1947년과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1992년 56년 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딴 황영조와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우승으로 그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2년 손기정 탄생 100주년에 태어난 새로운 후배가 또다시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을 되살리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손기정은 1936년 그 감격을 함께한 모든 한국인에게 언제나 그립고 언제나 고마운 마라톤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